질투는 어느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입니다. 질투를 하거나 질투를 받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고급차를 타는 것을 볼 때, 동기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조용하게 싹튼 질투심은 가슴속에서 점차 커지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미국 소설가 고어 비달은 나의 벗이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간다. 라고 농담처럼 말했으나 여기에는 마냥 웃기 힘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친구, 정치가, 유명인의 스캔들까지 세상에는 사람들의 질투심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문학 작품에서도 질투는 존재했으며 기독교 성서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작물과 살찐 양을 신에게 바쳤으나 신이 가인의 곡물에는 눈길을 주지 않아 가인은 질투에 눈이 멀어 아벨을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투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우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질투를 사랑하는 상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할 경우 지나치게 시기하는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는 마음으로 정의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질투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질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철학자들은 질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질투를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 잘되는 꼴 보기 싫다는 뜻입니다. 질투가 심해지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불행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에서 이 감정을 다루기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는 합리적 계산에 맞지 않는 질투의 성질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주체로서 모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질투하는 사람의 행위는 비합리적입니다. 질투론에서는 질투를 두 유형으로 구별합니다. 양성 질투와 악성 질투입니다. 양성 질투는 상대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품지 않고 우수한 사람을 향한 동경에 가깝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선수를 목표로 삼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반면 악성 질투는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 상대의 적의를 가진다는 본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에 지배되면 질투자는 상대의 파멸을 바라며 질투하는 자신 또한 그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투라 하면 악성 질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투와 동경을 좀 더 상세히 구분하자면 둘 다 타인이 가진 것이 욕망의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동경은 자신에게 없는 재능 등을 가진 누군가에게 여러 감정을 느끼며 자기도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갖지 못한 상황에 괴로워하고 타인이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발목을 잡아당겨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가 사악한 것이라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 될까요? 질투를 정리된 주제로 처음 다룬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의 대상은 때, 장소, 나이, 평판 등에서 자신과 가까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질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든 자신과 가까운 인물을 질투합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이웃을 질투하긴 해도 도널드 트럼프나 빌 게이츠 같은 대부호를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투는 언제 발생할까요? 바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때입니다. 질투는 비교가 가능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이 말은 비교가 불가능한 상대에게는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대공은 대공에게, 요리사는 요리사에게 질투하고 가수는 가수를, 거지는 거지를 괴롭히는 법이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를 의분과 확실히 구별하며 의분을 타인의 부당한 행운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거나 심술 고약한 인물이 선량한 사람을 제치고 성공할 때 우리가 느끼는 왜 저 사람이 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의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의 성공에 고통을 느낀다는 점은 질투와 의분이 비슷하지만 두 감정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질투는 심적 혼란을 동반하는 고통이며 타인의 행운 때문이긴 하지만 그 행운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의 행운이 아니라 자신과 대등한 자의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질투로 다시 돌아가서 질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향 질투와 하향 질투입니다. 상향 질투는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자를 보기만 해도 질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향 질투는 자신보다 열위에 있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복한 노인이 젊은이를 질투하는 것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나 과거에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현재 소유하거나 얻은 자를 향한 질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은닉입니다. 질투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을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연구계에는 임용 등이 정해져도 내정 단계에서는 가족 등 매우 가까운 인물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경쟁과 질투가 심한 연구자 커뮤니티에 이런 소식이 퍼지면 누군가가 자신의 평판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옛날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을 뿐 요즘엔 그런 일은 없지만 어째서인지 이 불문율은 여전히 굳게 지켜집니다. 이런 관습도 타인의 질투를 피하기 위한 은닉인 셈입니다. 하지만 은닉 전략이 늘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질투가 될 만한 것을 잘 숨겼다고 해도 내가 무심코 보인 행동이 불씨가 되어 사람들 입에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은닉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이어지는 전략이 부인입니다. 타인이 보내는 칭찬이나 입에 발린 말에 별거 아니에요 하고 겸손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타인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의 가치를 일부러 부정함으로써 상대의 질투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닉과 부인에도 질투가 남아있어 다른 전략이 필요해질 때 작은 선물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란 질투심을 달래는 상징적 나눔입니다. 질투자에게 작은 선물을 건넴으로써 질투심을 상쇄하려 합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작은 선물 전략은 자주 활용됩니다. 결혼식에서 부케를 던지고 여행에 다녀오면 기념품을 선물로 건네는 행위에도 상징적 나눔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질투를 피하기 위한 시스템은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어째서 자꾸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될까요? 비교만 멈추면 질투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비교를 멈출 수 있다면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 자기 자신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타인과 비교하며 의기소침해지는 일도 사라질 겁니다. 실제로 질투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런 삶의 방식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 신체 능력, 학업 성적 등 타인과의 비교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목표 달성률, 순위,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 영상 재생 수와 팔로워 수 등 온갖 것들이 수치화되어 있어 현대 사회는 질투심이 번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애초에 사람은 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 문제의 답에 대해 장자크 루소가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루소의 대표작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에서 루소는 왜 인간이 안정적인 낙원 같은 자연 상태를 굳이 벗어나 문명 상태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 불평등이 태어났는지 고찰합니다. 불평등의 기원을 논하면서 루소는 자존심에 대해 언급하는데, 루소에게 자존심이란 타인과의 비교 안에서 자신을 편애하도록 요구하는 상대적인 감정이며 자연 상태의 인간이 애초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열등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왜 이런 자존심이 생겨났을까요?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숲을 헤매던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고 무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비교를 촉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차 비교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결국 자존심이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루소는 자존심이 원래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충분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과시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둘은 있습니다. 이 밖에도 SNS를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과시 경쟁이 펼쳐집니다. 일상적으로 자기 어필에 힘쓰는 사람, 은근슬쩍 사치를 보여주는 사람, 포토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사람 등 현대 사회에는 크고 작은 과시와 자만이 넘쳐납니다. 사람은 왜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인정 욕구나 자신감 결여의 표출 등 다양한 설명이 있겠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인정에 대한 끝없는 욕구가 과시와 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들이켜는 것처럼 인간은 과시하면 할수록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망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의 타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라르는 욕망의 성립을 삼각형 이론으로 표현하는데, 일체의 욕망 안에는 대상과 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믿는 경쟁 상대가 욕망 안에 존재합니다. 즉, 욕망이 채워지려면 사물만이 아니라 사물을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바라봐주는 제3자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슬라보의 지젝은 이에 대해 저급한 유머를 말했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가난한 시골 남성과 모델 여성이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내 두 사람은 관계를 갖게 되었고, 여자가 남자에게 만족스러웠냐고 묻자 남자는 훌륭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작은 부탁을 들어준다면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성의 부탁은 여성에게 바지를 입고 얼굴에 수염을 그린 다음 자신의 친구 역할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남장을 하고 여성이 나타나자 남성은 여성에게 다가가 "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 모델이랑 잤다?" 이 이야기는 제3자의 시선 없이는 우리의 욕망이 완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과시하고 타인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때 욕망은 비로소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질투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을 칭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로마 시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가 조언을 해줍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수치를 모르는 일이며,
타인에게 칭찬을 받을 때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릇 칭찬이란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자화자찬은 옳지 않으며 양심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자화자찬을 들을 때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의 자화자찬을 듣는 사람까지 거들도록 강요함으로 불쾌함을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듣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자랑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과시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구체적인 예로 중상모략이나 부당한 고발에 대해 변명할 때나 불운에 휩쓸렸을 때 부정한 일을 당한 정치가를 들고 있습니다. 허영심에서 비롯되는 과시가 아니라 불리한 입장을 강요받을 때의 변명을 위해서라면 과시도 대중에게 불쾌감을 안겨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플루타르코스는 자신과 유사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업적을 가진 타인을 거듭 칭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을 칭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는 마지막으로 질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질투심을 다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질투심은 비교에 의해 생기게 되는데 비교는 보통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마이클 샌델의 의론을 계기로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샌델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불평등이나 격차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며 이런 사고방식이 지나치면 현대 미국 사회가 그러하듯 엘리트와 서민 사이에 커다란 분단이 발생하고 질투와 불만이 축적되면 때로 예상치 못한 원한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축을 다양화하여 사회적 서열을 매기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롤스 비판자이자 자유지상주의 사상가로 알려진 로버트 노직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회의 자존감 격차가 만연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차원의 공통의 가치를 매기지 않고 그 대신 다양한 차원에서 다채로운 가치 리스트를 가지는 것이다. 각자 자신이 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타인도 일부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것을 찾아내어 특이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호의적인 평가를 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질투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개인이 윤리적, 정신적 태도를 함양하여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하는 말 중 하나는 질투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스스로 물건을 만들 때입니다. 인간은 사물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고 이것이 개성이 됩니다. 작품 만들기에 몰두하면 타인과 거리가 생겨 저절로 비교해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창작을 통해 길러진 자신감과 개성은 개인적 만족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진정 질투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불안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작품 창작은 새로운 경쟁과 질투를 낳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가 지적하듯이 질투에서 확실히 도망가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질투는 싹트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싶다면 경쟁에서 내려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비교를 멈추는 일은 어렵습니다. 사회적, 개인적 수준에서 질투를 조절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언제나 만능인 방법은 없으며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여 질투심을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여기저기 마련해 두는 편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시스템으로 무장해도 사회에서 또는 우리에게서 질투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